자, 595페이지 경제적 기본권. 자, 자유권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재산권 얘기. 그 다음에 직업의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권. 자, 보시면 595페이지 1번 문제는 재산권에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1번이 뭐가 틀렸을까요?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장래가 뭐야? 앞으로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틀렸죠? 이거의 대표적인 적용 판례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축적된 부전축제 친일파들에 대한 재산 몰수죠. 이해되죠? 이거는 뭐야? 장래 얘기가 아니죠. 과거의 얘기죠. 부당하게 취득된 재산에 대한 뭐야? 국가적 환수 작업이죠. 바로 그게 판례였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법적 상태에 관련되는 부분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2번 재산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거. 자, 재산권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1번 포함되는 것이구나. 포함되는 것은 1번은 포함됩니다. 의료보험 수급자니까 흔히 의료보험은 자,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갔죠?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죠? 그래서 내가 10만 원 나온 거 나 자비 뭐 5천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나한테 10만 원 다 내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가 9만 5천 원의 수급 받을 재산에 원래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성실하게 봐봐. 내가 건강보험을 냈잖아.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이잖아. 9만 5천 원이. 그러면 9만 5천 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내 소유의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료수급권도, 의료보험에 대한 수급권도 당연히 재산권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게 못 받은 재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청구하면 돌려줘요. 그러면 돌려받습니다. 받아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거는 공법상의 권리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이므로 이 경제적인 분배 물리와 가장 민첩한 관계인 사회적 권리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아니에요. 약사의 한약 조제권은 약사가 한약까지 팔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호되기는 어렵다. 의료보험 조합의 적립금, 이건 뭐냐면 의료보험 조합이란 단체 자체가 적립해 놓은 금액이라는 거야. 알았어? 그거는 재산권이 아니야. 이건 이렇게 외우세요. 조합자 들어가는 단체가 적립해 놓은 건 모든 거 다 재산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의 감소분. 자, 이게 재산권이야? 그러면 주체가 누군데? 누구의 재산이냐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야? 지방 수입의 감세. 그러면 재산권의 침해야? 말이 안 돼요. 자, 세금을 재산권이라고 말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자체가 받아야 될 재산이야, 그게? 무슨 근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틀렸어요. 토지재산권.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하여는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되므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 입법과는 달리 비례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비례 원칙이 바로 과잉 금지냐 아니냐가 비례 원칙이죠. 자, 그런데 당연히 여기도 비례 원칙이 준용돼야 되겠죠.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땅에 국가가 길을 낸대. 그게 사회적 제약이에요. 그러면 적절한 뭘 해줘야 돼? 포상을 해줘야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근데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되므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 입법과는 달리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봐봐.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에 따라서 뭐 더 보상을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 말이 안 되죠. 또 적정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비례니까. 근데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공시평가를 했더니 10억짜리 땅인데
이거 100억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보상 못 해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돼? 국가가 적정한 보상이 얼마인지를 오히려 국가가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 그럼 법원이 그거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하면 그것만 보상을 딱 해버려. 공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 알았어요? 그래서 적용이 됩니다. 비례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야. 봐. 아예 안 주는 게 아니잖아. 보상을 못 해줘. 야, 국가가 길 놓는데 당연히 내놔야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 적절한 보상,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 알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요건 왜, 이건 설명이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2번, 5번도 설명 있고, 6번 보세요. 6번 별표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 경찰 문제. 자, 사례를 가지고 이제 보는 문제가 우리 종종 나와요. 나오죠. 요번 올해 봤던 1차도 아마 그 사례 문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뭐냐면, 자, 올해는 뭐 나왔어? 올해는 그거 나왔잖아. 저거 뭐지? 군인하고 민간인이 한 군인을 폭행한 거. 아마 내 기억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사례 문제는 좀 몇 개 풀어봐야 돼. 예,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하면 사례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뭐냐면요. 청구인 A는 경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해당 부분이 경찰 공무원 임명령 시행 규칙의 계급 환산 기준표,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에 따라 경찰 공무원인 자신의 1호봉 봉급 월액을 청구인의, 자, 이거 봐봐. 요거죠. 청구인의 계급에 상당하는, 이게 상당하다는 게 뭐야? 그 계급과 비슷한, 뭘 참고한 거야? 군인 계급의 중사 월급과 비교했더니 지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재산권.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나 이거밖에 안 줬어?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했나 봐요. 자, 그랬더니, 헌재가 뭐라는 거야? 이건 맞는 것부터 봅시다. 4번이 맞아요. 공무원의 보수 청구액은, 헌재 판례죠. 판단이죠.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법령에 의해 구체화된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 이건 아직 여러분 경찰 공무원의 봉급표에 대한 봉급이 낮아서 이걸 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여러분이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봉급표가 법적으로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건 단순한 기대이익이라는 거야. 이 단순 기대이익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죠. 단순 기대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야, 나 같은 1호봉인데 중사 월급하고 나하고 적어. 이건 단순 기대이익이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나중에 입법부가 어떻게 그걸 고려해서 봉급 체계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 바꾸기 전이란 말이야. 전인데 자기가 뭐래? 단순 기대 이익이 아니야. 내가 기대하는 이익은 적어도 중사 1호봉 월급하고는 좀 비슷해야 돼. 이건 단순 기대 이익이라는 거죠. 단순 기대.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단순 기대 이익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죠. 그 판례 많잖아. PC방 얘기 있죠? 흡연자 받았으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의사가, 군대 가서, 의무 장교로 일하면서 사적인, 내가 개원을 했으면 더 많이 돈을 벌었을 텐데. 단순 기대이익. 자,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건 단순 기대이익이라고 본 거야. 알았습니까? 이것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 뒤로 가셔서, 자, 가와 나의 이론을 헌법 23조 재산권의 보장과 관하여 사회적 제약과 공용 침해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한 것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론 문제야.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이라는 것과 공용 침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경제 이론 문제인데요. 사회적 제약과 공용 침해라고 하는 부분. 자,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제 이론인데요. 자, 원래는 이게 이제 경제 이론상 이거야.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야, 둘 다. 봐봐. 누구의 재산을, 사적인 재산을 국가가 뭐 하게 되는 거야? 수용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어느 수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자, 먼저 가가 봐봐. 가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공용 침해보다 재산권 침해가 적은 경우이므로 보상 밑줄, 보상 없이 감수해야 된다. 사회적 제약은 공용 침해보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적으니까 보상 없이 감수해야 된다. 자, 요거를 쓰세요. 이걸 경계 이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 가의 경계 이론은 뭐냐면 경계선을 긋은 거야. 경계선이 뭐겠어? 지금 너의 재산을 국가가 침해하는 게 맞아. 그런데 네가 침해된 정도와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익을 비교했을 때 너 경미해. 알았어? 그러니까 너한테는 보상 따로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경계이론은 반대로 사회적 제약이 이 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면 어떻게 돼? 보상하겠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제약과 이 재산권의 침해, 즉 이걸 공용 침해라 그래. 공공을 위한 사적인 이익에 대한 침해를 줄여서 공용 침해라 그래.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약이 공용 침해라는 부분을 구분을 좀 해보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공용 침해 요소가 더 크면 보상하지만 공용 침해 요소가 적으면 보상 안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경계 이론이고 나는 봐봐. 나는 두 번째 이론으로 분리 이론이야. 분리 이론. 분리 이론은 뭐냐면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란 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며 공용 침해는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 거래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는 아예 뭐가 돼? 분리해버린 거야. 따로따로 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경계로는 이제 경계만 넘었으면 보상하지만 경계를 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도 따로 이렇게 분리한 게 아닌데 이 나는 명확히 사회적 제약과 공용 침해 영역을 아예 분리시켜서 판단하는 게 바로 분리 이론에 해당. 나는 분리 이론에 해당하는 거야. 따라서 설명을 옳은 것인데요. 이거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고쳐놓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기억은 자 경계 이론이니까 가가 돼야 되죠. 경계 이론이니까 나가 아니고 니은은 나입니다. 나. 이거는 오히려 분리 이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리을 선지 좀 별표해 놓으시고 자 요거는 자 헌법 23조 3항의 재산권의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동일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요청은 나의 이론보다 가의 이론 아니죠. 오히려 나의 이론에 근거한 나의 이론보다가 아니라 오히려 가의 이론보다 나의 이론의 논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별표. 그 다음에 미음은 이것도 두 번째 줄에 나의 이론이라기보단 가의 이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읍은 나의 이론은 구체적인 재산권의 존속 보장보다는 가치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더 중점.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이론은 즉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것인가. 즉 재산권 존속 보장. 또 가치의 손실. 얼마를 보상할 것인가라는 뜻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얼마를 보상할 거의 문제가 중점이 아니에요. 나의 이론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야. 알았지? 그러니까 얼마를 보상해야 되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얼마를 보상해야 되는 거냐는 건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뭐가 더 핵심이라고? 바로 재산권의 존속 보장. 즉 재산권의 존속 보장은 뭐라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상해야 될 재산권이 무엇이냐 이거지. 그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변호사 문제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직업 선택의 자유. 자, 직업의 자유의 단계 이론. 자, 이 단계 이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분명히 이것을 헌법 3조 2항에 근거해서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 제한의 정도를 단계별로 정해놓은 것이 단계 이론이죠. 자, 그래서 강도가 가장 약한 1단계.
자, 강도가 가장 약한 1단계. 자, 1단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목적적 관점에서 제한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한목적적이라고 했으니까 공익적 가치, 보호되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큰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바로 3번이죠. 3번이 바로 1단계, 바로 한목적적 관점에서 과잉금지를 좀 완화한 거라 보면 됩니다.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의 교습 시간을 5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자, 이거는 그러면 학원에서 10시 이후에는 수업을 못하게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바로 한목적적. 알았습니까? 봐봐. 요즘 10시 이후에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애새끼들 밤 12시 막 1시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에 학교 어떻게 가서 너무 또 과잉 경쟁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한목적, 어떤 목적? 공익적 달성의 목적.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나머지 잠깐 볼까요? 1번은 제일 높은 단계. 바로 3단계인데, 자, 2단계가 바로 2번입니다. 자, 2단계는 뭐죠, 여러분? 자,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1단계는 과잉금지 원칙을 좀 완화시키는 거고요. 2단계는 엄격히 적용해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개인의 자유보다 우월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만 학원 강사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학원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의 자유의 권리보다 기본적으로 보호되는 우월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이니까 당연히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3단계가 여러분 뭐야? 3단계도 공익은 공익인데 아주 중차대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아주 중차대한 공익이 현실적으로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보통 3단계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자, 2단계와 3단계가 제일 어려워. 2단계는 개인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이 허락되는 거고 3단계는 그 능력이 있어도 허락이 안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어도 공익적 가치에 근거해서 허락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단계는 뭐야? 능력만 있으면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흔히 2단계를 뭐라고 그래요? 기술적 관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기술, 어떤 특정한 자질이죠. 그게 있어야만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3단계는 그걸 있어도 상관이 없어. 더 중차대한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 직업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3단계가 바로 1번과 4번에 해당하는, 즉 그 중차대한 공익적 가치의 어떤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서 개인이 아무리 그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함부로 주지 않는 거죠. 자, 1번 봐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 그러니까 안마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어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그들의 어떤 생존에 관련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경비업을 전문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용하지 못하도록 해놨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비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경비업을 함부로 하면 자, 조폭들이 이걸 멋대로 자기를 경비업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야, 능력만 보면 여러분 어때? 조폭들이 얼마나 몸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것도 교재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 단계 2번 직업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이거 2번에 3번 틀렸습니다. 3번 뭐 직업 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 또 직업 종사의 자유. 근데 자, 직업 결정의 자유. 내가 뭘 할지. 또는 전직이 뭐야? 옮겨드는 거죠. 그렇죠? 직업 전직의 자유. 끊어. 그러니까 결정과 전직의 자유는 성격상 직업 종사. 이 종사가 다르면 직업 수행인데 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법률상의 규제. 아니죠. 어디가 더 넓은 법률상의 규제. 오히려 직업 종사, 직업 수행의 자유가 더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봐봐. 법률상의 규제가 더 가능하다는 건 뭐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 직업 수행의 자유. 여러분, 의료행위 누구만 할 수 있어? 의료행위는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고양시에 치과를 낼지, 내가 저기 저기 파주에 치과를 낼지,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이걸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어? 그러지 않잖아. 지방 치대를 나왔어. 넌 지방에서만 일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더 엄격한 넓은 법률상의 규제라는 건 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별표해 놓으시기 바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직업 선택의 자유 또 설명 옳지 않은 것. 단계 이론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3번 틀렸습니다. 단계 이론에 의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1단계로 직업 종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요까지 맞네요. 직업 종사의 자유. 그 다음에 그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제 2단계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3단계로는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틀렸죠. 2단계가 주관적 사유죠. 왜? 네가 그 시험 통과해야지 또 그거 할 수 있다니까. 의사가 되고 싶어? 뭐 해야 돼? 의사 면허증 따라고. 주관적이잖아. 개인의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3단계는 오히려 객관적인 거야. 우리가 3단계 객관적이죠. 그럼 안마사들 어디 취업할 거야? 아무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객관적이라는 게 국민 전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바뀌었네요. 그래서 틀렸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기본권 제한의 유형 중 직업의 자유를 가장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생각보다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는 이 단계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네요. 자, 시간이 없어서 가장 엄격한 거는 1번이죠. 아까 했죠? 객관적 사유. 2번은 자, 이건 뭐예요? 직업 수행의 자유, 택시 10부제, 운행 제한. 이건 1단계입니다. 1단계. 유흥업소 영업시간 이것도 1단계. 그리고 4번은 개인의 능력과 주관적인 사유죠, 여러분. 맞아요? 맞잖아요. 사법시험 통과해야지만 변호사 되니까 2단계. 5번도 1단계죠. 5번도 1단계. 할 수 있겠죠? 1단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유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청구권, 참정권, 죄송합니다. 정치적 기본권이 참정권이야. 참정권. 알았어요? 자, 요 파트. 지금 요 정치적 기본권하고 요 3개 남았죠. 정치적 기본권, 그 다음에 청구권,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권이 남았어요. 자, 오늘 다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한 대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청구권하고 사회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고 모의고사 바로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참정권. 자, 국민투표. 우리가 참정이 뭐야? 정치에 참여한다는 말의 줄임이 참정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투표권이죠. 자, 우리 국민투표는 딱 한 가지 경우, 국민투표가 인정되는 건 2가지 경우죠. 헌법 개정할 때, 또 국가중대사를 결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이 3번. 자, 이거는, 자, 우리 특히 2번째, 국가중대사를 결정할 때, 실제로 어떻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죠? 대통령이 국민투표 하자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대통령의 권한 중에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그 부의권을 발동 안 하면 우리 문제 삼을 수 있나?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도 있고 안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신행정수를 정할 때 반드시 국민투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에 기반해서 판단해서 옮길 수 있는 거지. 이걸 국민투표 안 했다고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기본권 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투표 뒤에 가도 자, OX 문제인데요. 기억은 X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투표 가운데 필수적인 국민투표는 대표적인 게 이제 헌법 개정이죠. 자, 맞죠? 헌법 개정은 필수잖아요. 그렇죠?
관하여 의결 정족수 규정이 있죠? 왜 없어요? 자, 대답해봐요. 이거 분명 외우라고 그랬어요. 헌법 개정 절차할 때. 국민투표 의결권. 자, 국민투표는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입니다. 이것도 잘 봐야 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야. 왜 의결 정족수가 없어요? 규정이 있죠. 있죠. 그 다음에 임의적 국민투표가 이제 임의적이라는 게 뭐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봐 대통령의 부의권.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맞죠. 5죠. 그 다음에 디귿은 5. 나머지는 다 맞아요. 예, 나머지 다 맞고 리을만 하나 보고 갈게요.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 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 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무슨 인정될 수 없어? 인정되죠. 당연히 국민투표라는 게 국가 권력을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이 된 그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국민주권, 내가 주인이야 이거잖아. 그렇지?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헌법의 근거 인정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명시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죠. 명문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헌법 1조에 있잖아. 그렇죠? 1조이라. 그렇죠? 국민투표권, 국민주권주의. 그 다음에 미음. 예, 미음은 여러분 그러니까 미음은 단순한 건데 이건 좀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예, 국민투표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관위 이를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 다음에 3번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나왔죠. 옳은 것을 골라봐라. 2번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등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있어. 이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오답 볼까요? 자, 1번.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자신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안 돼요. 알았어요. 흔히 우리가 선거 용어로 국민투표를 레퍼렌덤, 플레비지트라는 부분인데 국가 중대사의 결정을 하는 걸 레퍼렌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신임 투표를 하는 것을 플레비지사이트 또는 플레비지트라고 부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신임 투표라는 게. 흔히 이 일부 국가에서 즉 현 권력자가 계속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럼 국민이 일정한 이 재신임 투표의 확인을 보면 얘는 계속 장기 집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신임을 위한 국민 투표는 어떤 우려가 있어? 한 권력자가 계속 장기 집권, 즉 독재를 할 우려가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국민이 재신임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력자가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재신임 시기가 다가오죠. 갑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한테 선심성 행위를 막 하는 거야. 막 갑자기 막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막 세금 막 낮춰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당정해? 졸라 좋아를 할 거 아니야. 와, 우리 대통령 있죠. 그럼 재신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이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야? 러시아잖아. 지금 러시아 푸틴이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러시아 푸틴이.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장기 집권. 바로 그겁니다. 중국도 비슷한 거라고 중국은 사실상 뭐 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 플레비지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장기 집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신의 신임 이거 1번 틀렸고요. 3번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적으로 아까도 이거 비슷하겠죠. 이런 뭐 정확히 몇 명에서 몇 명이 투표를 거쳐야 이게 없어요. 근데 그건 있잖아. 아까 뭐 필수적인 국민투표는 있잖아. 헌법 개정일 때는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국민투표 부의권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찬성해야 될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뭐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뭐에 준용한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일반적인 헌법 개정 절차에 준용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건데 이게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3번은 예, 우리 국민투표 이건 외워놓으세요. 3공화국 헌법에서 국민투표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아닙니다. 3공화국 최초의 헌법 개정은 5차 개헌이에요. 5차 개헌. 알았어요? 국민투표를 처음 규정한 것은 2차 개헌입니다. 2차 개헌 때입니다. 2차. 그거 알고 계세요? 2차 개헌. 그 다음에 자, 선거권. 자, 여기선 단순 암기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번. 1번 틀린 거 볼까? 선거령을 20세에서 19세에서 나눈 것은 헌법재판소에 무슨 뭐야. 지난해 바뀌었는데. 18년도 문제라서 그래요, 여러분. 25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 대통령 되려면 후보자 40살이죠. 국회의원 25살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 아니고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 이상 득표한 정당을 의석 할당 정당으로서 확정한다. 비례대표.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공무 단임권. 공공의 업무를 맡는 거죠. 여러분도 공무 단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 근데 공무 단임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피선거권과 공직 진출권, 공직 담임권. 여러분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공직 선출. 자, 옳지 않은 것. 1번. 자, 이거 해설 있네. 자, 시간 관계상 이건 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6번 보세요. 6번 해설이 없죠? 선거권 및 선거 원칙에 관한 옳은 것 골라. 옳은 것이죠? 3번 맞아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 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직접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비례대표는 자, 이거 좀 어려워요. 별표해놔야 되는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 선거의 원칙은 자, 조건을 줬어요. 그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거할 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고 지방의회, 지금 이제 의회 선거 알았습니까? 의회는 이제 중앙의회가 있고 뭐야 지방의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의회 선거할 때 여러분 직접 저기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지역구 선거가 있고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 대표. 자, 정확히 표현하면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그 다음에 비례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잖아요. 있죠? 보통 이게 지역 대표는 선거구가 지역구. 알았습니까? 봐봐요, 여러분. 대표를 뽑으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도 대표를 뽑으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비례대표는 장소가 어디예요? 전국이죠. 왜 전국이래요? 왜 전국이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를 묻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투표용지가 똑같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뭘 말하는 거냐면, 자, 그 문장이 어려워. 비례대표제를, 자, 채택하는 경우 했잖아. 그치? 근데 뭐라고 나? 직접 선거 원칙은 주어가 직접 선거 원칙이죠. 그건 얘만 되는 거야. 얘는 직접 선거 원칙이 아니야. 직접 선거 원칙은 뭐야? 땡땡땡을 내가 찍는 걸 직접 선거라고 그래. 땡땡땡. 알았어? 누구? 홍길동을 내가 뽑아야 직접 선거라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이름에다가 딱 도장을 찍는 게 직접 선거야. 얘는 사람에다 도장 안 찍잖아. 뭐에 도장 찍어? 땡땡 당에 찍잖아. 그러면 땡땡 당 또는 동그라미 당이 전국적으로 모으죠. 표를 모으겠죠. 그러면 뭐가 나와? 땡땡 당을 찍으면 그 땅을 지지한 뭐가 나와? 지지율이 나오잖아. 지지율. 그 득표율이라고 부를게요. 알았어요? 그러면 득표율에 비례해서 어떻게 해? 득표율의 비례. 이걸 비례해서 어떻게 돼? 할당된. 알았습니까? 할당된 53석이에요. 지금 현재 비례의석이. 할당된 걸 얘네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얘네가 10석을 받았죠. 10석을 배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사전에 뭐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요. 어디다가? 선관위에다가. 그러면 53명, 1번부터 53번까지
아니면 뭐 100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몇 번째까지 해당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직접 선거가 아니죠. 내가 얘가 될지 10번이 될지는 알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직접 선거라고 하면 얘야 얘. 알았어요? 얘는 직접 선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한때 직접 선거에 위반된다. 위반되는 게 맞아요. 근데 비례대표는 기본적인 비례대표 선거를 하는 목적과 취지는 어떤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하죠? 이거 비례대표 왜 하죠? 보통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어느 당이 불리해요? 이 후보들이 대부분 소속 정당으로 나올 거 아니야. 보통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같이 한 선거에서 몇 명 뽑아? 한 명 뽑는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한 명만, 1등만이 당선된단 말이야.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 뽑혀? 이 사람의 소속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서 당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 안 그래? 이런 선거에서는 무소속은 당선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겠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지역에 누구를 뽑을 거야. 알았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찍은 표가 사표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해? 봐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 나온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근데 후보도 후보지만 대부분 보통 이런 선거할 때 당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따라서 이런 선거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불리해? 무소속이나 또 누구? 소수 정당들은 불리하다고. 그러면 이런 선거만 하면 평생 소수 정당. 알았습니까? 소수 정당들은 국회에 나갈 방법이 없어.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 소수당이라는 건 인원수가 적다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소수라는 건 어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 영역이 포괄적이지 않은 당들이 있어. 예를 들면 녹색당 같은 경우는 녹색연합, 녹색운동, 환경에 좀 더 집중하는 정당일 거 아니야. 이런 당들이 원내를 나가려면 사람들이 저 당의 어떤 취지는 좋지만 당선의 가능성이 낮잖아. 안 찍는다고 대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얘라고. 얘를 하면 뭐가 돼? 얘는 뭐에 근거해? 이 정당의 득표율 알았습니까? 이게 몇 프로? 5%. 알았습니까? 5% 이상만 얻으면 배분해줘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역에서는 한 명도 당선된 사람이 없지만 전국구로 해서 득표를 따져봤더니 어머 배분을 받는 거야. 그 대표적인 정당이 기본소득당이야. 생소하죠 여러분?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이 저번에 나왔어. 거기 국회의원이 있어요. 당선된 국회의원. 그러면 그분은 뭐야? 바로 비례대표야. 한 명인가 있어. 한 명. 한 명인가 있다고 한 명.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정당들, 소수를 대변하는 사람들도 국회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게 바로 비례대표제의 취지였던 거야. 그러니 물론 얘는 직접선거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본질적인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끔 해서 직접선거 원칙이 위반되냐? 그렇다고 위법은 아니다. 선거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된 것을 요구한다. 그렇겠죠. 만약에 비례대표제를 직접선거 원칙에 의하면 자, 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직접선거 원칙이 위배돼. 근데 이 문장은 지금 뭐냐면 만에 하나 여기도 직접선거 원칙에 부합하려면 이런 뜻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당에게만 찍는 게 아니라 표 한 장 더 줘야 되는 거야. 뭐? 땡땡당의 후보들 있죠. 후보자까지도 내가 표시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반되지 않을 거란 얘기야. 선생님,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네? 우리는 이건 안 해. 우리는 요것만 해. 왜 그럴까?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돈도 졸라 많이 들어. 하는 나라는 있어.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그런 취지야. 만약에 비례대표제에도 직접선거 원칙을 적용하면 의원 선출이죠. 의원 선출. 알았어요? 비례의원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의석 확보까지 당연히 직접 결정을 요구한다. 맞죠? 요구되는 거죠. 어렵죠? 요구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5단 볼게요. 1번.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용자,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수용자는 깜빵이 있는 거고 집행유예자는 깜빵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집행유예자들은요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거를 줘야 되죠. 2번 평등선거 원칙이라 함은 모든 선거인이 한 표씩을 가지는 투표의 수적 평등을 의미하지 모든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평등한 것이 되게 하는 투표의 결과 가치에 대한 성과 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다. 틀렸죠? 성과 가치에 대한 평등까지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보기 들어봐. 1인 1표의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의 수적인 게 아니라 이 한 표의 가치를 따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10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거하고 100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만약 하나 그냥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걸로만 따지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한 표의 가치가 갖는 결과적인 가치값을 따지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왜? 여기는 10만 명의 대표로 한 명만 뽑는 거지만 여기는 무려 그거의 10배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배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디 쪽의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쪽의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떨어지죠. 아니 초등생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걸 산술적으로 보면 10만 명에 한 명? 그럼 여기는 100만 명이니까 최소 몇 명은 뽑아야 돼? 한 10명 정도는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한 명밖에 안 뽑으면 당연히 이쪽 유권자의 입장에 표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쪽 유권자의 입장에 비해 얘는 뭐야? 10분의 1의 가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어? 이러한 표의 결과적인 가치를 비슷하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하려면 똑같이 10만 명씩 나눠야 되는 거지.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인구야 유동적이고 언제든지 거주전에 자유가 있는데 막 옮겨다닐 거 아니야. 그럼 이래? 선거 때 맞아? 안 돼요. 선거 기간 때는 이사 못 가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리고 어떻게 딱 잘라가지고 만들어. 그 말도,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여러 시간이, 이거 14대 국회 때부터 지금 22대야? 지금 22대인가? 계속 이것이, 이 간격을 좁혀달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좁혀왔어. 그래서 4대1 수준에서 3대1 수준에서 최종은 어디까지 왔어? 적어도 2대1 수준은 해야 표의 가치의 결과값이 그나마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 여기는 얼마? 20만 정도면 그래도 비례한다고 보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인 가치까지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선택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해? 아, 4번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유선거 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 의사 형성의 자유와 의사 실현의 자유를 말하는 바, 구체적으로 투표의 자유, 입 후보자의 자유만을 의미할 뿐이지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틀렸죠?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의미하겠죠. 자유선거는. 자,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이 자유선거 원칙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이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이제 국민주권,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근거하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자유까지도 포함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참정권 일부 좀 얼마 안 남았네요. 그 다음에 청구권하고 사회권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넉넉 잡은 2시간 정도 알았습니까?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무조건 필히 나머지 2시간은 모의고사 볼 겁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